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력과 부양체 안정, 나아가서 이제 세월호 침몰,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34강, 부력과 부양체의 안정,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감. 자, 우선 먼저 주제를 두 개로 나눠서 부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력은요, 이게 한자어로 이렇게 뜰 부자에다가 힘력자, 영어로는 뷰안트 호스예요. 뷰안트 호스. 그래서 FB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B라고도 쓴다. 부력. 기호로는 FB. 힘은 힘인데 부력이라는 뜻이죠. B.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이죠. 물체를 뜨게 하는 힘. 유체 속에 있는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이죠. 뜨게 하는 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유체라 하면 이제 뭐 유체역학적인 정의는 아무리 작은 전다 능력이 작용하더라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물질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야 뭐 요구하겠습니까마는, 그죠? 유체는 기체와 액체가 있다는 거예요. 기체와 액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기체의 대표적인 건 공기고, 액체의 대표적인 건 물이죠, 물. 또는 기름. 뭐 이런 건데,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부력의 크기는요, 유체 속에 물체가 잠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긴 부분만큼은 유체가 아닌 물체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면 물체에 의해 배제된 유체의 무게를 부력의 크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체에 의해 배제된 유체의 무게. 그 다음에 방향은요, 부력의 방향은 연직상방향입니다. 연직상방. 여기서 말하는 연직은 물가 연자에 이게 윗방향이다. 이게 연직상방.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이렇게 C를 잡고 있으면 지구 중력이 잡아당기는
방향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면 그 방향. 그러니까 지구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 그걸 우리가 연직 방향이라고 불러요. 근데 연직 하방이 아니라 연직 상방향이니까 이거는 중력의 반대 방향이죠. 중력의 반대 방향.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력과 방향, 작용선은 같지만 방향은 윗방향이다. 이거예요.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지만 이걸 부력에서의 크기와 방향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비근한 예로 우리가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그 빙산에 이렇게 빙산을 들이받고 타이타닉호가 그 거대한 배가 침몰했는데 이걸 한번 그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서 빙산 빙산과 그 빙산의 그 어떤 일부분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게 바닷물 표면 수평선입니다. 이게 수평선이고 이 속에 빙산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부분은 수면 위로 나오고 일부는 수면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잠겨 있는 빙산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빙산인데 빙산은 이 순수한 얼음이거든요. 얘는 순수한 얼음이니까 빙산의 비중은 1이에요. 1.00 1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은 이제 염기, 다시 말하면 이제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 등등의 염류가 녹아 있으니까 순수한 물보다는 비중이 조금 높죠. 그래서 비중이 바닷물의 비중은 대략 1.05에서 1.10 정도 또는 1.03에서 1.05 정도 된다. 이렇게. 물론 염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이게 비중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1.1을 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잠긴 부분의 최적, 잠긴 부분의 부피, 잠긴 부분의 비피를 V1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 부피는 영어로 볼륨입니다. 볼륨이니까 대문자 V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잠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 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게? 네.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부분. 떠 있는 부분의 부피를 우리가 V1이라고 한번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 V2. V2라고 하자고요. V2. 그러면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 이거랑 더한 거죠? 전체 부피가 V1과 V2의 합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빙산의 무게는 무게중심점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무게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무게는 빙산의 무게라는 얘기입니다. 빙산의 무게. 빙산의 무게. 빙산의 무게는 당연히 빙산의 질량 M에다가
지구중력 가속도 g입니다. mg. 근데 물체의 질량은 물체의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그러니까 얘는 밀도를 V라고 하고 부피를 V, 로하고 V, 그 다음에 G입니다. 그런데 로와 G를 곱하면 비중량, 그래서 감마로 써요. 그래서 감마 V가 돼요. 감마 V. 그러니까 비중량 곱하기 부피입니다. 무게는. 비중량 곱하기 부피. 얘가 빙산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수학식이에요. 수학식. 비중량 곱하기 부피. 그건 중력 방향이죠. 이 방향이.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부력은요. 부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요 잠긴 부분, 요렇게 잠겨 있음으로 해서 요만큼의 물체가 잠겨 있음으로 해서 요만큼의 바닷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얼음이 잠겨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의 바닷물이 사라진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배제됐다 이거야. 그 배제된 유체의 무게라고 그랬으니까 유체는 바닷물이죠. 그러니까 얘는 중심점이, 힘의 중심점이 어디냐면 그걸 부심이라고 그러는데, 부심. 부력의 중심. 중심은 조금 아래에 있겠죠. 요만큼이 배제 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도쯤 돼서 윗방향, 연직 상방향이니까 연직 상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부력의 크기죠. 부력. 이게 부력이에요. 부력. 자, 그런데 이 부력의 크기를 FB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FB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요거는 요만큼의 부피에다가 뭘 곱하느냐? 요만큼의 물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배제된 유체의 비중량. 그래서 물이니까, 바닷물이니까 감마 워터. 그래서 감마 W의 부피 V, 들어가 있는 잠긴 부분이 V1이잖아요. V1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요 값은 이때의 부피 V는 전체 부피니까, 전체 부피, 요게 부피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빙산의 무게를 weight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자, weight는 비중량 곱하기 전체 부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weight W는 비중량 감마의 V1과 V2의 합이겠죠. 전체 부피니까, 전체 부피. 자, 그러니까 힘의 평형 조건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힘과 윗방향으로 받쳐주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게, 감마 가로 열고 V1 플러스 V2, 이 값은 무게와 부력 FB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마 W 곱하기 V1 그랬단 말이에요. 잠긴 부분의 부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감마 W분의 감마는 V1 플러스 V2분의 V1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큰 거예요. 그럼 감마 W는 뭐라고 그랬냐면 비중이
1.05가 된다 그랬어요. 맥시멈이 1.05. 그리고 감마는 순수한 얼음이라고 했습니까? 순수한 얼음. 순수한 얼음이니까 물의 비중 1이라고 했어요. 1.00. 그러니까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면요. 1.05 곱하기 V1 이꼬르 V1 더하기 V2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1.05의 V1 이꼬르 V1 더하기 V2잖아요. 그러면 얘가 V1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2를 빼면 얘는 0.05 V1이 V2잖아요. 결국 V1에 대한 V2의 그 부피 비율이 어떻게 되냐? V1분의 V2는 V1분의 V2 얘가 넘어갔어요. 그럼 0.05잖아요. 0.05. 0.05는 분명 20분의 1이거든요. 20분의 1. 그러니까 전체 크기 21에서 20이라는 부분은 잠겨 있고 1만큼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엄청난 크기의 빙산이 있는지 모르고 그저 드러나 있는 부피 요 수평선 위에 드러나 있는 조그만 빙산 덩어리가 있다고 그래서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이 엄청난 크기의 빙산과 부딪혀서 배를 들이받아가지고 배 한쪽이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취약한 유리 부분이 파손되면서 바닷물이 이렇게 침수돼서 결국 그 거대하고 튼튼하던 소위 말하는 그 타이타닉 호가 바닷물 유입이 됨에 의해서 침몰하잖아요. 그게 영화 유명한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그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디카프리오라는 그 배우가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을 살리고 결국 그 남자 주인공은 죽어요. 그때 이제 그 살아남은 그 여자 주인공이 과거를 할머니가 돼갖고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그게 이제 타이타닉 영화의 그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처럼 부력이라는 것은 구하기도 쉽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부력의 크기는 요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물체된 만큼의 유체의 무게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계산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양체가 있단 말이에요. 부양체. 요거로 넘어가기 전에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람의 몸이 물에 이렇게 잠겨 들어갈 때 당연히 물로부터 부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떠받치는 윗방향으로 이렇게 떠받치는 부력이 존재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코와 입을 내놓고 이렇게 숨을 물론 코죠. 숨을 이렇게 쉴 수 있게 했으면 다른 부분은 다 잠겨도 요 코 부분만 이렇게 떠 있으면 떠요 물에. 그래서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더더군다나 구명조끼 같은 거를 입으면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잖아요.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력에 이 받는 그 뭐랄까 면적이 적어져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뜨니까 이제 좀 구조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구조대가 가서 사람을 이제 금세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차상병은 왜 돌아가셨냐? 그 양반 그때는 급류잖아, 급류. 시뻘건 급류들이 막 그냥
흐르는 흙탕물이잖아, 흙탕물. 흙탕물에 키도 크고 이런 장병이 사부를 이렇게 수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방 쑥 들어간 부분을 발을 헛디뎠던 것 같아, 내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쑥 들어가겠죠. 한 1이 넘는 깊이니까 쑥 들어가면서 무방비 상태의 상태로 이게 흙탕물을 훅 하고 들이마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 배우다 보면 물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물을 먹으면 코끝이 쨍하고 뭐 골치가 칙칙칙 돌면서 깜빡 정신을 잃어요. 그 급류에 그냥 정신을 잃고 이렇게 또 밀려가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닷가 뭐 해운대라든가 뭐 이런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 먼바다 쪽에 어디 이제 여기 이상 건너가지 마라라고 이게 안전 그 선이 이렇게 쳐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노시는데 이게 대부분의 이제 튜브, 고무 튜브라고 그러죠? 고무 튜브 이렇게 뭐 허리에다 두르고 뭐 물장구도 치면서 이렇게 이제 재밌게 아들, 딸하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 부력이라는 그 물리학적 용어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 죽을 일이 없다. 저 멀리만 안 나가면. 예. 그런 이제 아들, 딸에게 이게 안전교육도 시켜가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빠, 부력이 뭐야? 그러면, 부력이라는 거 이런 거요. 이런 거란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그럼 부양체는 뭐냐? 자, 2번이겠죠? 부양체. 자,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부, 뜰, 부자. 양, 들어올릴 양자입니다. 양체, 몸체자예요. 예. 좀 간략하게 이렇게 쓰죠? 부양체. 부양체의 안정. 이걸 판별한다고 했어요. 안정. 부양체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뭐. 뜰 부자, 들어올릴 양자, 몸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되어 있는 물체를 부양체라고 그래. 그래서 선박, 부양체는 이제 주로 선박, 배가 선박이잖아요. 배, 선박. 그다음에 비행기도 부양체입니다. 비행기는 이제 공기 중에 있으니까 공기의 부력을 대신 받는 거죠. 공기의 부력을. 선박은 물의 부력을 받는 거고요. 물로부터 부력을 받는 것이고. 이런데 이제 선박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된 수평선이 있고요. 어떤 배가 있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선에서 이렇게 가느다랗게 선 하나 긋고 얘가 이렇게까지 와서 직선으로 와서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거 이제 수평선과 이 배의 이 윗부분이 이게 평행하니까 이건 완전 평형이죠. 완전 평형. 완전 평형.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는 물론 이렇게 바닷물에 의해서 이렇게 잠겨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떠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가 바닷물을 헤치면서 항해를 하다 보면 끼우뚱 거리면서 가요. 그래서 이제 끼우뚱 할 때 약간 기울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그 여기에 수직선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선을 긋고 이만큼 잠겨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만큼 돼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배가. 그러면 얘의 무게중심점은 이 전체 부피의 부피 중심과 여기와 같아요. 여기 무게중심점이. 그 다음에 부력 중심은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부력 중심은 B고 무게중심점은 C다 이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선을 연장할게요.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연장되어 있는 선인데, 지금 무게중심점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무게중심점은. 이렇게 생긴 거에 전체 무게중심점은 C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C예요. 이 점이 C, 무게중심점 C. 그런데 얘가 이만큼으로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배가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더 들어갔고 얘는 이만큼 공기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물의 양보다 이쪽에 있는 물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부력의 중심은 여기에서 왼쪽으로 요 정도로 바깥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 요게 부력의 중심 부심 B란 말이야. 이게 B. 원래는 요 점이었는데 B였는데 요게 요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게 요쪽으로. 그러면 자, 부력 공부한 것처럼 이 C에서는 연직 하방 방향으로 이쪽으로 무게가 작용하잖아요. 무게가 작용하고 부력 중심인 여기 요거 부력의 중심 여기는 연직 상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게 부력 아니에요. 부력.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력 중심의 연직 상방선을 쭉 긋다가 이 배의 기하학적인 중심선 이 선과 만나는 점, 요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요 점을 M이라고 쓰고 M 대문자 M이라고 쓰고 요걸 경심이라고 불러요. 경심. 네. 자, 이때 지금 기하학적으로 보시면요. 경심의 높이가 경심 높이 요 M이 경심이 무게 중심점인 C점보다 위에 있죠. 기하학적으로 위점에 위에 있으면 얘는 안정해요. 그러니까 배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우뚱하더라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노란 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모멘트가 작용해서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회복되려는 이쪽으로 이렇게 회복하려면 복원력이 발생하는 복원력, 리스토링 포스, 복원력이 발생하니까 배가 이렇게 끼우러졌어도 다시 원래대로 요렇게 올라오고 그러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돼서 평형을 이렇게. 그러다가 저쪽으로 가도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기우뚱하면서 배는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배가 기울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얘가 일시적으로 좀 심하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있을 때 좀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무게중심점은 여기인데, 이 전체의 무게중심점 여기인데, 이게 C점이고요. 예. 부력의 부피중심점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으니까요. 이 밑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밑으로. 여기로. 이게 좀 너무 과장된 게, 여기로, 이렇게. 이게 부력중심 B예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한번 볼게요. C점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이게 무게. 그 다음에 부력중심의 위를 이렇게 올리면 이게 부력인데, 부력.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력이 작용하는 선, 이 작용선과 기하학적인 배의 이 중앙선이 만나는 점을 선생님이 경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M 그래갖고 이게 경심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경심이 C점보다 요게 C점이잖아요. 여기가 노란 점, 여기가 무게중심점. 경심이 무게중심점 아래에 있으면요, 뒤집어집니다. 뭐라고요? 경심이 무게중심보다 낮으면, 아래에 있으면, 낮으면 전도된다, 이거. 전도.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배가, 빨간 놈은 일로 올라가고, 노란 놈은 일로 가니까 더욱더 이쪽으로 뒤집어져서, 확 뒤집어지는 거야, 확. 이걸 전도. 뒤집어진다, 전도 또는 전복.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화물선의 경우는 전도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면, 무게중심점의 높이는 될 수 있으면 무게중심점이 아래에 있는 게 좋아요. 아래가 가도록. 아래에. 이 C 값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밑에다가 이렇게 비어있는 이 밑에다가 화물을 싣겠죠. 화물.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그 위에는 이제 선실로 만들어 갖고 여러 개의 방, 이 위에도 방이 있고요. 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층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게 방에 나눠서 태우는 여객용이 있고, 여객용 방이 있고, 요 밑에다가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물칸들이 있겠죠. 화물칸. 이 화물칸이 좀 널찍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배를, 컨테이너선,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다 보관해서 이제 싣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배는 잘못하면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뒤집어져. 이 전복될 유효가 있으니까 평형수라 그래가지고 일정량의 물을 채워서 평형수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어느 양만큼. 평형수를 채워가지고 인위적으로 무게중심점을 아래로 가게끔 배의 무게중심점을 낮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형수는 그냥 물이에요, 물. 물이니까 욕심 사나운 이 화물 선주들이 야, 그 평형수 좀 빼고 평형수 좀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2로 줄이고 에? 평형수를 3분의 2로 줄이고 요만큼만 놓고 요 나머지 빈 공간에다가도 화물을 좀 채워 놓으면 우리가 갖다가 주면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평형수를 규정대로 안 채웠을 수도 있고요. 안 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물들이 이 배의 빈 공간에 차지할 때 배 내부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끼우뚱끼우뚱 거리니까 그 끼우뚱끼우뚱 거릴 때마다 얘가 이게 이렇게 아래로 미끄러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미끄러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고박이라고 해서 고박 고정하여 결박한다 이거예요. 묶는다 이거예요. 고정시켜는 고박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화물들이 못 움직이게끔 고박장치를 한 화물을 실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감히 제가 예측해 보건대 세월호는 규정된 평형수를 덜 채웠고 더 하나 화물들의 이 고박 장치가 풀려서 한쪽으로 이렇게 싹 쏠리지 않았나. 고박 장치가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던 물건들이 아래로 훅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급격히 무게중심점이 이동하겠죠. 그럼 이건 전적으로 평형하게 골고루 화물을 실은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 내부에 있던 그 화물들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 이렇게 돼 있던 화물들 이 내부의 화물들이 한빛적으로 이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급격히 이 무게중심점이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제 아무리 장사라도 견딜 수가 없죠. 보세요. 화물이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 그림보다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게중심점이 이 위치로 올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쭉 와서 이막 밑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무게중심점이 돼갖고 C'점이 돼서 새로운 무게가 여기로 이렇게 쏠릴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일로. 그러니까 이게 무게 웨이트 W라면 이건 웨이트 W 프라임이겠죠. 그러면 부심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경심의 위치가 높든 낮든 간에 고박장치가 풀려서 무게중심점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순간 얘는 뻔한 거 아니에요. 자, 노란이면 일로 내려가고 빨간이면 위로 올라가니까 확 뒤집어지죠. 그냥 팍 하고. 그래서 고박장치가 풀려가지고 화물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순간 배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르러서 기우뚱하고 배가 바닷속으로 이렇게 한빛짝으로 이렇게 확 쏠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빛짝으로 쏠리면서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막 이쪽을 통해서.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얘는 배는 점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서 배가 이렇게 돼 있던 배가 이렇게 되면서 배 윗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게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된 거니까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서 있는 거. 그러면 선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기가 있어야 사람이 숨을 쉬죠.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사방팔방으로 막 틈새, 유리창 틈새라든가 열려있는 틈새를 통해서 물이 막 그냥 세차게 막 들어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물이 막 차오르니까 이렇게까지 차올라도 누가 구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어린 학생들
이거 정말 말해 뭐랍니까? 정말 가슴 미어지는, 진짜 분통 터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걸 다 봤잖아요. 이게 눈으로 봤잖아요. 막 울면서. 우리 저걸 어째, 이러면서 발 동동 구르고 막. 물론 배가 칵 기울어졌으면 선장은 당연히 항해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야, SOS 쳐, SOS 구해달라. 긴급 SOS를 타전하면, 이 바다 위에서 SOS는요, 바다가 이렇게 쫙 장애물이 없잖아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또 이게 SOS, 이 바다 선박에서 쓰는 이 신호는 장파가 돼서, 장파니까 파장이 무진장 길어요. 그래서 장파가 회절도 잘 되고,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가더라도 회절이 잘 돼서 육지 어느 골짜기에서라도 수신이 용이해요. 그래서 또 바다 위에 떠있던 배한테도 이제 전달이 돼, 이제 빛의 속도로 가니까. 그러면 SOS를 수신한 배는요, 무조건, 그건 의무예요, 의무. 무조건 그 배를 구출하러 가야 돼. 만사 제껴놓고, 뭐 고기잡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른 나라로 항해를 하든 간에, SOS를 수신한 배는 무조건 그 SOS 친 배의 해도상에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전속력으로 달려서 구조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해랑구조본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 상황이 접수되면 에머전시 아니에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머전시가 발령됩니다. 비상. 그래가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동시에 갖고 있던 뭐 헬리콥터라든가 뭐 고속정이라든가 뭐 이런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실은 배가 쏜살같이 그 사고 지점으로 달려 나가야 되는 게 너무나도 명확관화한 강행 법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나 거의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해상에서 벌어졌으니, SOS를 딱 받은 그 상황에서는 긴급 발령을 하고 파견 헬리콥터를 띄우고 배를 급파하면서 동시에 직속 상관을 통해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한테까지 보고가 빨리빨리 올라가야죠. 직보니까 뭐 한가한 뭐 이런 업무 지시 전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직통 전화로 때려가지고 빨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막 보고가 돼가지고 한 몇 분 안에 쫙 해서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까지 올라갔어야죠. 올라가서 그 양반도 그냥 만사를 제껴놓고 최고로 무서워하는 게 그게 급선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똥을 누고 있었더라도, 대변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라도 중간에서 끊고 튀어나와야죠. 튀어나와서 집무실로 향해서 야, 지금 상황 어떻게 됐어? 보고해봐. 내무부 장관 보고해봐. 해양경찰부 보고해봐. 어떻게 돼? 어디 소방반대 어떻게 됐어? 거기 해역 지점에 있는 그 국방부 어떻게 돼 있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긴급히 빨리 구조해.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불과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게 쫙 하고 통했다면, 이게 배가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한참 동안 떠 있었는데, 정말 국민들 허탈하게 헬리콥터 2대가 그냥 빙빙 돌고, 해경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쭈삣쭈삣 거리고 앉았고, 그래서 결국은 딱 뒤집어진 배에서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갖고 지만 몸뚱아리 빠져나오고, 그걸 보는 순간, 그래서 배는 이렇게 침몰하고, 온 국민이 분노와 진짜 증오심으로 저런,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그냥 전 국민이 그냥 분노가 한꺼번에 그냥 화산 터지듯이 분출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름하여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올해가
세월호의 이 침몰, 안타까운 이 침몰 사고가 있은 지 벌써 10주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게 과학이고 공학이고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정말 알아서 지도자가 되더라도 뭘 좀 알아야 뭘 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즉각 대응하는 그 에머전시 비상사태 발령을 정말 이게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가 이게 있었다면 좀 더 빨리 해서 그저 한 명이라도 더 인명 구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정말 진짜 뭐 지나간 일인데 어쩌겠냐면은 그래도 그 희생자분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 희생자분들의 그 부모님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그다음에 많은 그 연결된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 진짜 그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다 씻지 못한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판결이 나긴 났는데 확실하게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판결은 안 났잖아요. 이게 세월호가. 그래서 그 판결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공학이나 과학이라는 또 지식이라는 게 좀 더 올바르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정부 고위직에 좀 있어서 그냥 맨날 법이나 전공한 사람들 그냥 뭐 이런 사람들만 도배를 할 게 아니라 저 같은 그 공학, 과학 이런 거를 뭐 전공하신 분들도 좀 더 높은 직에 좀 많이 좀 등용돼서 우리나라가 좀 부강한 나라 그리고 안전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